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뉴스인사 프라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두 분 모셨어요. 서양호 사람과정치연구소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난립니까? 오늘 새벽에 일단 저는 이 검찰들의 이 난동 혹은 소동 사태를 먼저 여쭤보려고 했는데 마침 박성재 기각 소식이 들려서 이거 먼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소장님 예상을 하셨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전혀 예상을 못했죠. 전혀 허를 찔렸습니다. 진짜? 요새는 잠을 자지 말고 불침번을 써야 되는데 정말 다 그런 심정이에요. 구속 사유가 대부분 이제 한 두세 가지 하는데 하나가 범죄 중대성 소명이 되었느냐. 네. 그리고 두 번째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도주할 우려가 있느냐. 네, 이 네. 두 가지가 이제 구속 사유의 핵심적인데 그렇죠. 이번에는 네. 아니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 계엄의 위법성을 그 인식 정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 소명권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은 뭐냐면 박성재 전 장관은 계엄의 시작부터 계엄의 마무리까지 조연이 아니라 엄연한 주연이었어요. 모든 순간에 다 그럼요.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위법성 인식 정도를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에 국무회의에서 윤석열이 사실상 계엄의 필요성, 포고령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인식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국무회의 참석한 후에 법무부로 돌아가서 다양한 지시를 내렸어요. 네, 네. 뭐 검찰들 대기하라 그러고 출입국 금지팀 뭐 그랬죠. 대기하라 다 그러고 전화하고. 교정본부에다가는 수용 공간 확보하라 그러고 세 번째는 법무부 간부들 회의를 했어요. 그 중에 세 간부가 이거 계엄 이거 위헌이다 네. 안 된다고 감사 담당관은 뛰쳐나가서 난 명을 받을 수 없다고. 류혁. 예, 그렇죠. 전 그분도 검사는 있었죠. 뛰쳐나왔죠. 네. 네 번째는 그 이후에 이제 또 얘기를 또 하겠지만 당정대 회의, 당과 그 대통령 비서실과 네. 정부가 같이 모여서 협의를 했어요. 네. 그 협의 결과를 가지고 현직 문건까지. 검사인 검찰 그 당시 전 검찰과장 임세진한테 야 우리가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성을 즉 국회가 권한을 남용해서 정당하게 계엄이다라고 뒷받침하는 그런 그 국회의 문건. 권한 남용 문건 작성을 지시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안가 회동을 통해서 그랬죠. 소위 말해서 범죄 끝난다 이빨을 맞춘다 그러잖아요. 알리바이를 맞추는까지 했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박성재가 주도하고 했었는데 어떻게 박성재가 영장이 그 범죄 중대성에서 네. 그 소위 말해서 위법성 인식 정도에 대해서 다툼의 소지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해서 네. 구속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그 판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박성재는 당일 저녁 7시 41분경에 윤석열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12월 3일 현재. 그리고 저녁 8시 14분에 대접견실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8시 27분에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갑니다. 그 누구보다 재빨리 왔어요. 네, 재빨리 왔고 그 다음에 조태열, 조태용 이런 식으로 왔어요. 한덕수, 조태용. 그 처음부터 네. 회의 우리 CCTV 친절하게 다 봤죠. 그 이후에 지금 문건까지 장지영대 지금 정리해 주신 것처럼 그 모든 순간에 박성재는 친절하게도 다 있었어요. 나 여기 있다. 근데 어떻게 남세진 이 판사는 이런 황당한 결정을 내립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요새 사법부가 좀 약간 그동안 본인들이 누려왔던 지위, 그다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려놓을 필요. 본인들이 좀 약간 우월적 지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닐까, 그런 착각에 빠진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고 아무리 권력이 커도 국민의 신뢰에 기반하지 않는 민주주의의 권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요새의 판단을 보면 이 역사적인 엄중함 같은 것들을 좀 생각하지 않고 너무 하나의 어떤 이론이나 뭐 지적 어떤 잘난 척, 자존심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네. 사고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말씀을 잘해 주셨잖아요. 제일 먼저 와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직위가 하는 게 뭐예요? 헌법 가치를 법률적인, 수호하고 네.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이 헌법 가치를 무너뜨리고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처음부터 와서 마지막까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냐면 들어눕는 네. 예? 내지는 막 뭐랄까요 강하게 막 항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죠. 그죠? 가장 오랜 시간 있었다는 네. 얘기는 네.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네.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야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만 봐도 사법부에서는 이거는 상당히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측면 여러 가지 역사의 엄중함 이런 측면에서 후대 역사에 교훈이 될 만한 판단을 내려야 되겠다 이런 책임감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네. 그런 어떤 책임 의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뭘로 이어지느냐? 국민의 시각과 멀어지고 네. 국민의 신뢰를 네. 잃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미 잃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개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개혁의 대상이 되는데 지금 스스로 앞장서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그 윤석열이 이후 조태열, 한덕수, 조태용, 김영호 등등에게 전화를 건 걸 도착했다고 얘기했군요. 각각 전화를 걸어서 이들이 8시 40분부터 9시 사이에 차례로 도착했다는 사실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기각 이후에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존중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구속 시도였어요. 아무 관계 없는데 내란의 길에 쫙 쓰고 그리고 황교안이 이렇게 했다. 하나하나 보죠. 아니 그 역사적으로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지 인식하기를 저 바라지도 않아요. 판사들한테. 기술적으로 기계적으로 맡은 바 소임만 잘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인식할 능력이 안 되면. 지금 그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하나 보죠. 박성재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일단 2024년 그러니까 계엄 다음 날 삼청동 국회 국무총리 공간에 2시부터 1시간 반 정도 아까 말씀하신 당정대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동훈 당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지금 추경호 위험하죠. 어저께 그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김기현, 나경원, 요즘 다 언론을 도배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쭉 참석을 하셨네요. 하필이면. 그리고 정부 쪽에서는 한덕수, 그리고 박성재,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당시 비서실장, 김주연 수석, 안가회동했던 사람이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계엄 직후 추경호한테 가장 먼저 전했던 게 홍철호죠. 그다음에 한덕수, 윤석열 순이었고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이 사람들이 쭉 모였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얘기하고 나온 결과가 지금 저 그림 보이는 저겁니다. 업무 수첩. 박성재 전 장관이 저런 내용을 담은 메모를 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게 어떤 상황인지 그래도 두 분들이 이렇게 딱 보면 아실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도 일을 하시고 국회에서도 일을 하셨으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게 어떤 맥락에서 저런 얘기를 했었을까? 네. 아니 뭐 일이 터지잖아요. 그럼 수습 대책회의 한 거예요. 수습 대책, 그렇죠. 그 자기들이 구성한 시나리오대로 네. 진행되면 업무 추진 계획으로 바뀌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계획이 안 되면 비상수습 대책회의. 수습 대책. 그래서 수습 대책의 핵심이 뭐냐? 네. 비상계엄이 국회의해서 그 소집 해제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것의 핵심이 국회 활동, 정치 활동을 방해하는 그 1조 계엄 포고령 제 1조가 가장 큰 문제가 되어서 국회가 위법성 헌법 위반이다 해서 바로 그 해제를 했단 말이죠. 그 해제하려고 하는 국회를 막기 위해서 군을 동원했다는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네. 자기들이 원했던 그 비상계엄, 소위 말하는 내란들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판하는 세력들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손발을 묶기 위해서 시작되었던 그 비상계엄 실패에 돌아가자. 이 실패가 자기들의 의도가 아니라 야당, 당시 야당이 국회권을 남용했던 네. 입법과 예산과 네. 특검 문제 등으로 발목 잡겠다라고 하는 계엄에 대한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습책으로서 모여서 저런 논의를 해왔던 과정이에요. 결과적으로 그 수습을 했다는 건 뭐냐면 그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라고 모두 인식하고 목적의식적으로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저 사람들이 계엄의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주요 임무 종사자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 저 수습회의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였어요? 저 메모 보고 딱 그 받은 인상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네.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 그 상황 정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저게 계엄 바로 다음 날. 직후예요. 네. 뭐 다음 날이라고 할 수도 없죠. 직후죠. 이게. 오후 2시부터였으니까. 예, 새벽이잖아요, 그죠? 네. 네. 아닌가요? 아, 저 당정대 당정대회는 회의는 오후에. 오후 2시부터 오후죠. 예. 3시 그러니까 반까지. 어쨌든 네. 그 다음에 이루어진 거라면은 그 계엄 해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한 거잖아요. 그렇죠. 회의 목적이 너무 뻔하잖아요. 상황과 정황으로 비춰볼 때.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계엄이 해제되고 그랬다면 이것이 잘못됐다는 판단 하에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그런 게 전혀 없었다면 무엇을 위한 회의였나? 이거 어떻게든 정당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기 위한 회의였다. 내지는 이 상황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어떻게 반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 회의였다. 이렇게 보는 게 네. 상식적인 추론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네. 저런 게 있었다면 굉장히 저기 모인 사람들은 계엄과 불법 계엄과 관련해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네.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 자체로 주요 종사자 중에 한 명들이다라고 판단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전 들어요. 예. 내용이 아예 저게 있어요. 불가피성.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 불가피했다. 계엄이 네. 불가피했다는 정당성. 거예요. 네, 그리고 정당화를. 중도 임기 중단의 X자를 절대 그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앞으로 아마 이제 저런 시나리오로 사퇴 뭐 목소리가 당연히 있을 테고 탄핵할 테고 아마 이제 탄핵되지 않더라도 특검 수사가 있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제 경로에 대해서 이게 짜놓은 거고 어쨌든 직접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아니 정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래 저건 사후 문제니까 박성재가 수습하느라고 그때 뭐 법무장관이었으니까 소위 말하는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저거 했다고 해. 그래서 그냥 모른 채 해주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부분 뭐랄까 100만 번 양보해서 네. 앞부분에 가장 먼저 보안 손님이라고 해서 제일 먼저 들어갔고 제일 먼저 도착했고 그건 지금 구속된 이상민 지금 재판받고 있는 한덕수보다 먼저 도착해서 그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전까지. 네. 그리고 저거는 이제 완성 단계까지 간 거죠. 이것을 그렇죠. 수습하기 위한. 그런데 어떻게 남세진 판사는 그 박성재가 그건가요? 너무 바보여서 몰랐다?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 너무 바보여서 얘가 좀 덜 떨어져가지고 모든 국민들은 슬리퍼 신고 그 추운 겨울에 12월 3일 날 국회 앞으로 달려갔는데 박성재만 바보여서 위법성을 인식하는데 그런 머리가 없었다 뭐 이런 건가요?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시죠. 이해가 안 가서 지금 계속 여쭤봅니다. 아니, 그 판사의 성향을 보면 네. 기존에 그 윤석열 그 영장 그 재청구 때 문제라든가 다양한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경도된 판결을 내린 개인적 성향의 판사는 아니에요. 남세진 이 남세진 판사. 판사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위법성의 인식 정도의 다툼의 소지가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추가로 그 특검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조사해서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서 그 소위 말해서 박성재가 검사 현직 검사인 검찰 과장에게 네. 그 소위 말해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논리적 근거인 그 국회 권한 남용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만들라고 하는 지시사항을 휴대폰에 저장하고 있다가 네. 수사가 시작되자 삭제했단 말이에요. 그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 등 포함해서 그리고 직권 남용의 증거인멸에. 교정본부에도 포고령 위반자를 수용할이라고 하는 내용, 네네. 포고령 위반이라고 하는 내용이 네. 분명히 적시되어 있었고 그랬죠. 네, 파일. 그런 걸로 보면 위법성의 인식 정도를 모르고 이것이 비상계엄이 위법이냐 아니냐를 모르고 했다라고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첫 1차 기각했을 때와 다르게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까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그것을 수용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에 윤석열 그 내란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나 이게 계엄이 위법인지 몰랐어라고 버틸 경우에 재판부를 어떤 판단할지 네.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구속 여부를 나누는 영장 실질 심사에서는 그 이런 판단이 났더라도 그 본안 재판에서 또 이후에 윤석열 재판에서 특검 측에서 이 그 탄핵당한 자기들의 근거들이 탄핵당한 이유에 대해서 보다 더
그 구체적이고 치밀한 증거를 제시해서 인식 정도, 위법성 인식 정도의 문제가 재판에 쟁점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이제 한결의 단독이긴 한결의 단독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내란 상황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박성재가 이 정권에서 얼마나 열심히 움직였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기사가 나왔죠. 김건희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가 심화되던 시절,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당시 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나름 김건희 수사하려고 했는데 이제 잘렸죠, 한마디로. 네. 조용히 나가시지만 잘렸죠. 그때 또 인사 갑자기 인사를 가능해서 했죠, 인사를. 한 5초 정도 침묵 시위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그 당시에 김건희 씨가 마치 조태용한테 문자질 했듯이 네. 박성재한테도 문자를 보냈나 봅니다. 네, 그 문자 내용을 네, 보니까 이원석 관련 찌라시였다고 네, 해요. 네, 네.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 정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그 영부인이 법무장관한테 이런 걸 보냅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을 설명을 하셨잖아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신속하게 하려고 했고 본인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결론을 내고 나가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윤석열과 김건희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의 어떤에게 순응하지 않는 태도라고 이제 의심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박성재에게 이원석의 이런 어떤 정황과 이런 게 담긴 내용의 지라시를 문자로 보내요. 그 얘기는 뭐냐? 이거 네가 알아서 해결을 해라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자 김건희가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없죠. 그 어떤 권한도 없죠. 없죠. 네. 김건희는. 그러면 권한이 없는 자가 이런 식으로 마치 지휘를 하듯이 이런 문자를 보내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그동안 얘기를 해왔냐. 이런 걸 국정농단이라고 얘기를 해온 거예요. 국정농단. 네. 아주 이거는 국정농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 수 대표적으로. 있는 그런 것이고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이 그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황에 맞게 착착착착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원석을 마치 너 나가라고 하듯이 인사를 합니다. 그죠? 예? 인사를 다 다 해가지고 했어요. 무력화시키고 네. 그렇게 합니다. 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가장 옹호했던 사람을 영전시켜가지고 수사 핵심의 자리에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게 뭘로 봐도 모든 네. 국민이 다 상식적으로 보면 국정농단이 윤석열 정권에서 김건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구나라는 네. 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 찌라시 내용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원석이가 예전하고 다르게 우리말을 잘 안 들어.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잘 아시겠지만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네. 당시 여당이 전패를 하게 되죠. 따라서 국힘이? 국힘이 전패하면서 국민 여론과 야당 내에서 김건희에 대한 수사, 특검 그렇죠. 요구가 아주 들끓을 때예요. 그러니 이원석도 사람인데 네. 야 이러다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딴에는 어떤 마음인지 몰라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검찰 내에서 수사하고 마무리해야지 특검까지 갔다가는 이거 완전히 정권 끝난다라는 충정이 있었는지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좀 하려고 했죠. 네네. 하려고 하니까 이원석 사퇴시키고 네. 그 당시 수사 담당자였던 서울중앙지검장하고 담당 차장들을 싹 물갈이해버려요. 네네. 그게 찌라시 내용입니다. 네네. 그 김건희는 뭐냐면 야 박성재 봤지? 나한테 덤비면 이렇게 되는 거야. 너 똑똑히 알아. 라고 하는 내용의 찌라시를 보낸 건데 그렇죠. 더 웃긴 거는 네. 박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김건희 알아? 그랬더니 뭐 취임식 때 잠깐 봤습니다. 맞아요. 네. 결혼식 때 봤습니다. 네네. 전혀 모른다 그랬어요. 맞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찌라시를 보낸 것 자체도 제가 볼 땐 전혀 모른다 할 수 없고 아주 내밀한 내용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특검은 이런 걸로 봐서 이게 특검이 이번에 조사하면서 밝혔던 찌라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박성재는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 인사도 이렇게 전행하는 걸 보면서 네. 이번 비상계엄도 김건희가 특검으로 가거나 이 사건이 밝혀진 진실이 밝혀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통해서도 막아야 될 필요성들을 인식하게 된 첫 계기가 아니었던가. 그래서 특검은 박성재 너는 알고 있었지. 네. 이번 비상계엄의 배경에 대해서 정치적 배경뿐만 아니라 네. 김건희 문제를 덮기 위한 거를 넌 알고 있지 않느냐고 그렇죠. 초기에 근거 관계를. 자료로 이 찌라시 내용을 김건희가 문자를 보낸 찌라시 내용 이번에 특검이 밝힌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넓혀서 보면 이번에 이제 남세진 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건 그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연결시켜 보면은 사실은 법원도 다시 상기시켜 드리면 조의대하고 대법원도 그때 새벽에 모여서 회의를 열었어요. 회의를 하고 그 당시 조선일보 채널 A가 뭐 법원이 지금 뭐 긴급하게 회의를 열었고 앞으로 뭐가 된다면은 뭐 협조할 생각인가 약간 그 뉘앙스가 굉장히 묘한 뉘앙스로 기사가 나왔어요. 지금 일부 기사는 아예 삭제가 돼서 찾아지지가 않는데 그거 보면은 법원도 지금 무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 계엄에 대해서 뭐 옹호했다던가 그리고 그 이후에 협조할 우리는 준비가 돼 있어. 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고 만약 지시를 내렸다면 지금 이 박성재도 그렇고 구조가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계엄 이후에 회의를 하고 뭐 밑에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고 문건 관련 그렇다면 그것까 죄송합니다. 그 문제까지 이어질 것을 우려해서 어차피 이 화살이 사법부로까지 다시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판사들이 계속 이 이제 어깃장을 놓는 것은 아닌가 이런 해석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까지 뭐 초록이 동색이고 네. 가지는 개편이다. 그래서 네. 검찰 개혁의 화살이 사법 개혁으로까지 조의대 때문에 불 붙을 거기 때문에 네. 어깃장을 계속 놓아 나가자. 네. 그렇게까지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가능하긴 진짜. 합니까? 네. 아니 어쨌든 재판 그 조의대가 이제 천대엽 행정처장이 국회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디펜스를 했는데 조의대 대법원장이 반대했다라는 말을 그 당시 12월에 한 게 아니고 한참 지나서 5월에 처음으로 얘기합니다. 당장 그 순간에 반대했다고 한다면 12월 그 즈음에 이미 해제되고 이미 약간 포연이 가라앉은 그 시기에 밝혔어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스스로 굉장히 정당화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왜 5, 6개월이 지나서야 국회 나와서 사실은 조의대가 반대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이상한 거잖아요. 네, 떳떳하지 않다는 기본적으로 얘기죠. 윤석열이 조의대 대법원장을 임명을 했고 그 이후에 법원이라는 조직이 상당히 보수화됐다라는 측면에서는 네. 우리 앵커님이 하신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 법원이 그 판사들이라는 게 어쨌든 굉장히 이제 독립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요. 검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독립성이 있죠. 예. 네. 그렇지만 어쨌든 또 그렇게 위에 꼭대기에 보수적인 인사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경향 자체는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는 건 또 사실이어서 네. 지금 법원이 상당히 좀 보수화돼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책임 인식이 굉장히 좀 미약한 거 아닌가. 아까도 제가 뭐 그 첫 질문에 답을 드렸지만 지금의 이렇게 역사에 대한 책임 인식이 미약하다면 네. 국민들의 신뢰는 굉장히 약화가 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또 이게 자기부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런 일련의 어떤 것들이 그 제가 정치적인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다시 주고 자신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조금 이 상황에 대해서 내부 공감대를 좀 형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저는 드는 게 이게 자기들이 어떤 디테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 똑똑한 것을 디테일로 보여주는 그런 사안이 아니에요. 네.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전체적으로 큰 흐름 속에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가 역사적 책임감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이 인식을 가지고 움직여야지 그거 없이 그냥 나무 모양이 이렇게 왼쪽으로 혔네 오른쪽으로 혔네 이런 걸 가지고 똑똑한 척을 지금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자기 죽는 길이다라는 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 싶네요. 모든 사안에 그 일장일단이 있고 그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이 있듯이 예전에 우리 윤석열 구속체가 됐을 때 막 통탄해하고 분노했잖아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지나 보니까 윤석열의 그 어퍼트크 세레모니하고 네, 네, 네. 나와서 그 다양한 모습들이 오히려 국민적 공분이 산 것처럼 그랬죠. 박성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황교안은 네. 그 이 내란 재판에 네.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되지 않을까. 황교안. 네, 황교안에서 평소의 성정과 활동을 보면 또 주사파 종북 세력 척결하자 그러고 네. 뭐 이 머리 삭발하고 네. 아스팔트 집회 가서 네. 황교안 그
그 다시 더 국민의힘이 나오겠죠. 황교안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이제 국민의힘이다라고 해서 국민의힘 장애 집회에 합류해서 네. 그런 모습을 보여나간다면 중도층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아직 내란 세력들 정신 못 차렸다라고 해서 내란 재판에 또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까란 그런 결과론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특검은 특검대로 대응을 잘 해 나가야 네. 되겠지만 이 황교안과 이후의 내란 세력들의 준동들이 네. 재판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순간의 저는 지금 승리. 말씀을 되게 네. 잘해 주셨는데 네. 그 상황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오히려.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지방선거. 장동혁의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게 우리 지방선거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네, 우리 저는 그 확 온몸으로 온 세포로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우리 또 네. 지방선거 본부장님.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 영상을 좀 준비했거든요. 조금 전에 황교안 전 총리 영장 기각된 이후의 모습을 잠시 보셨고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의 그 대응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평론가님이 좋아하시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영상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저는 지금 미친 개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이재명 정권, 반독재 반민주 정권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하수인이 오라고 하면 가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내란 자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입니다.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뭉쳐서 싸웁시다. 장동혁의 미래는 황교안이다. 네, 저는 그 생각을 참 계속 하는데요. 장동혁의 미래는 황교안이 아니라 윤석열 아닌가요? 윤석열이요? 왜냐하면 저거는 네. 사실상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그 불법 계엄 세력이 돼서 싸우자 이런 얘기로 저는 들려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 말을 국민들이 들었을 때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정신이 아닌 세력에게 표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차라리 투표를 안 하고 말지. 투표를 안 하고 말지.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우리 선거에 큰 기여를 장동혁 대표가 네. 해준 것이다라고 저 생각해요.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황교안이다. 네. 이재명 탄핵까지 나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황교안이다 뭐 아니면 황교안에 대한 본질이 뭡니까? 그 미친 개와 싸우고 있다 내란은 없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이 양반 서울 서부지방 폭동을 의거라고 규정한 사람이 의거. 의거. 예 그리고 소위 말하는 공안검사 출신의 이 사람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던 할거다 했어요. 헌법의 최고 수호자로서의 역할들을 했던 사람인데 네. 이런 공권력과 법질서를 준수해야 될 사람이 그러니까요. 서부지방 법원을 사법기관을 점거한 폭동을 의거로 규정한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그 황교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황교안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조차도 네. 이런 그 계엄을 옹호하고 내란을 두둔하기 때문에 저는 극우 정당이고 우리는 위헌 정당임을 그렇죠. 위헌 정당이. 그 스스로 우리 장동혁 대표가 시인하고 인정한 게 아닌가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내란 선동은 뭐 너무 당연한 거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대표도 체포하라면서 정치인 체포 동조하는 취재글을 그냥 해버렸어요. 명확하게 헌법에 위배되는 건데 정치인들 그렇죠. 탄압하는 것을. 네. 그런데도 또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다. 아 기각이 감사하다는 게 네. 아니라 저 네, 발언을 민감한 해준 장동혁 네. 대표가 저 발언을 해준 게 저는 너무 감사하다는 장동혁 거고요. 대표가 그래서 왜냐하면 네. 이게 지금 너무 많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그 하나하나의 사건 사고에 매몰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건 사고에서 확 빠져나와서 전체의 상황을 보게끔 해주는 발언이에요. 저게 네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지금 불법 계엄의 문제,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국민들이 아는 거예요. 마치 친일 청산을 못한 것처럼 이걸 청산하지 못했을 때 우리 역사가 흘러갈 수 있는 그 위험성을 네. 이렇게 뒤로 착 약간 물러나서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만들어준 발언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뭐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 나쁜 말을 했는데 예?
저런 말을 해준 게 우리한테는 네, 네.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좀 아까 진행자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박성재 하나도 아니고 황교안까지 사법부가 네. 일관되게 영장을 기각한 걸 보면 일련의 흐름이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좀 예의주시할 맞아요.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불안감은 네. 분명히 특히 있습니다. 우원식 네. 의장을 꼭 찍어서 우원식을 체포하라고 체포하라. 네. 황교안이 선동을 했었는데 우원식 의장은 국회 대표고 국회가 위법위원적인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헌법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멈추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요.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마비시켰던 윤석열의 내란 행위와 똑같은 행위거든요. 똑같습니다. 네. 그 이런 내란 행위에 대해서 황교안에게 그 영장을 기각한 거 보면 윤석열에게도 사법부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인 것, 상징적인 그 기각 사례인 것 같고요. 네. 남은 문제에 있어서 보다 더 특검은 물론이고 국민들 경각심을 가지고 네. 내란 재판을 주시해야 되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저는 네. 법원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진짜 법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지금 정말 지규현처럼. 예. 네. 정말 저는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설마 하는 일련의 생각뿐이- 흐름이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예. 그래서 좀 그 법원이 사법부가 좀 자각해야 될 부분이 지금 있는 것 같다. 너무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 장동혁 선수가 그 여권에도 악재가 좀 있죠. 재판 중지법을 둘러싼 논란이라든가 김현지 실장에 대한 출석 여부 문제, 네네네. 최민희 위원장을 둘러싼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걸 적극적으로 살리기보다 우리 장동혁 선수가 이럴 때 유승민 의원을 만나고 또 안철수를 만나고 이준석을 만나서 우리 합리적으로 해나갑시다 하면 지방선거 앞두고 등골이 오싹할 텐데 네, 이렇게 우리가 황교안이다. 황교안과 함께 이렇게 네. 극우 아스팔트 정당임을 서로 위헌 정당임을 선언하는 모습을 보면 네. 민주당과 이 특검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조금은 안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장동혁 행태를 보면 그렇습니다. 네. 저걸 보면 넘어가겠습니다. 뭐가 네. 떠오르냐면 일본이 시간이 네. 야스쿠니 전범에 네. 계속해서 공물을 바치고 참배하잖아요. 참배하는, 그런 그 일본 극우 네. 정치인하고 다를 게 없는 모습이다라는 그 생각이 퇴행적인 들어요. 모습들 알겠습니다. 다음 이건 꼭 보고 가야 됩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소동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항명하는 검사들 일부 명단을 공개하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영상 확인하겠습니다. 정치 검찰의 선택적 집단 항명은 유구한 역사가 있습니다. 저 검사들이 왜 항명했냐 하면은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검찰권을 지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 검사들은 검찰권을 지키려면 총장도 몰아냅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윤석열 중앙지검 2012년 특수 1부장 중수부를 폐지하겠다는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총장 나가라고 본인이 나서가지고 집단 항명을 했습니다. 저렇게. 결국 한상대 검찰총장이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저 정의로운 검사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윤석열 징계소송, 윤석열 내란 속의 구속 취소에서는 침묵합니다. 윤석열 징계소송 상고심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이없이 상고를 포기했는데 아무 검사들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했어요. 즉시항고 포기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선택적인 항명을 하는 겁니다. 이 검사장 18명 집단 항명의 주동자들입니다. 주동자 조금 더 있는데요. 저 3명이 주동자입니다. 김창진 검사, 저 사람 지금 부산지검장인데요. 윤석열 정권 초대 검찰 과장입니다. 저런 사람 왜 부산지검장에 보냅니까? 이해가 안 돼요. 찐윤 검사예요. 박현철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윤석열 총장, 대검 정책기획과장 했습니다. 찐윤 중에 찐윤이에요. 저 둘이 강성 친윤이 지금 이 사태를 주동하고 있는 겁니다. 역진 인사가 안 된다고 하시니까 자리가 있어요. 저 사람들이 인사 조치할 자리가 있다고요. 직무 배제하고 인사 조치하십시오. 네. 저는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왜 검사들은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권력의 신여 정치 검찰로서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받고 비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걸 이재명 문제로 화풀이를 하냐고요. 제가 볼 때는 검찰들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고요. 아마도
반격의 서막, 검찰 개혁, 검찰 해체, 수사권을 박탈당한 거에 대한 네. 그 울분들을 네. 이번 기회에 네. 공소 치하 문제를 가지고 이슈화해서 내부의 정치 검찰들 남아 있는 잔당들을 모아서 저항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이문정 그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에서 네. 또 우리 정성호 장관까지 네. 초반에 아주 강경한 발언을 쏟아낸 걸 보면 네. 이번에는 검찰과의 싸움에서 네. 밀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의지를 민주당도 정성호 장관도 또 나머지 우리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그 범진보 여권에서도 이번에 물러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이런 걸 갖다가 잠자는 사자의 코터를 국민들이 그 의원들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좀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고 있는데 이렇게 검찰들이 집단 항명하면 사람들이 국민들이 모를 것 같다 생각할 텐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아마 알죠. 국민들이 네. 저는 이번 싸움에서 검찰 개혁에 마지막에 등장해 주길 바라는 시그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이 인사 자체도 문제지만 그 오늘 오전에 그 장윤선 기자 지금 이제 청와대 출입하는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죠. 최근에 이 검사들 분위기를 알기 위해서 취재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장윤선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야, 뭐 검찰청 폐지 웃긴 소리 하고 있네. 1년이나 남았어요. 우리는 그 안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고 특히 보안 수사권 같은 거 우리한테 줄 것 같은데 그것만 있으면 니네들 정치인들 싹 갈아엎을 수 있어. 약간 이런 취지였어요. 한마디로 지금 그 흘러가는 이 모습들을 굉장히 나이브하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우리 노무현, 문재인 잘 버텼던 사람들이야. 니네 그래봤자 한 5년, 4년이잖아. 국회의원 혹은 대통령 임기 말합니다. 그래서 콧방귀를 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36명이 주도하고 난동을 부리고 그 언론에서는 우아하게 항명이란 단어로 포장을 해주고 있고요. 그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정말 시대착오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문제를 해결할 때 좀 더 차분하고 저는 전략적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우리가 비교할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항소포기 같은 경우도 윤석열 항소포기가 있잖아요. 네. 그걸 좀 약간 구체적으로 비교를 좀 해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물론이죠. 자 네. 보세요. 이번에는요. 대정부 사건은 유죄가 나온 겁니다. 그럼요. 유죄. 네. 지난번 윤석열의 항소포기는요. 사실상 무죄가 나온 거예요. 사실상. 예? 그러면은 뭐를 항소를 해야 됩니까? 무죄가 나온 거를 항소를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네. 근데 유죄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도 구형량보다 높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주범들은 2분의 1, 네. 그 내규에 의해서 2분의 1 이상 되는 그렇죠. 유죄가 나왔습니다. 네네. 항소포기 할 수 있는 그럼요. 사안이에요. 실익이 항소했을 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사안이에요. 네. 이걸 가지고 난리를 쳐요. 그러면 윤석열 항소 포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네. 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니네가 답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정치적인 싸움이 끝났을 때에 그 우리가 어떤 그 실제적인 그 징계가 됐든 아니면 처분이 됐든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이런 것들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거를 무슨 진영 간의 대결처럼 우리가 가져가잖아요. 네. 그러면 네. 저는 그것이 현명한 전략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검찰 자체가 이렇게 잘못돼 있다. 이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싸워도 그렇죠. 우리에게 지금 명분이 너무나 크고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비교해 드렸듯이 윤석열 이거에 대해서 아무 말 못한다면 저들은 지금 저 항명하는 모습은요. 정말 무언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정치 검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가 된다면 저는 검찰은 정말 저희가 어떻게 개혁을 해도 국민들이 다 동의를 해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버틸려면 네.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저들이 믿는 구석이 장동혁 아니면 장동혁. 장동혁. 장동혁이 믿고 저렇게 까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필패 전략이고요. 네. 촛불이 마지막에 꺼지기 전에 크게 일렁인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하지 않는 것처럼 저는 마지막 단발마적인 그 비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과 국민들은 검찰 개혁이 완료되는 내년 9월까지 눈을 부릅뜨고 검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병기 원내대표 법 개정에서 검사들만 지금 특권을 누리는 그 법을 바꾸겠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양호 사령과정치연구소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